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만찬에 참석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준 후보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만찬에는 청와대 측에서 전병헌 정무수석만 배석했고 만찬 이후 브리핑도 없이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몸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당내 단합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전국을 끌어오다 늦었다면서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의 소회와 지방자치, 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쟁주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청와대, 정부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로드맵을 최종 점검하면서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당정청 간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과 연계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정책을 만들면 예산 뒷받침과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하는 일은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39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나 됩니다. 기업의 서무직원과 같은 사업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의 일부 간호사나 방사선사, 건설 현장의 관리 직원 등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생긴 결혼을 보충하거나 전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연대 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이 되도록 법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빈곤층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제 딸내미이잖아요. 꼬맹이가 가을에 초등학교에서 지금 운동회를 해요. 근데 반 대표 선수를 뽑는 예선 같은 게 있었나 봐. 근데 계주 선수를 뽑는데 우리 딸내미가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등수안에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운동은 쟤는 잘하는 애야. 근데 신발이 벗겨져서 예선 통과를 못했어요. 신발이 벗겨진 걸 다 누구나 봤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도 얘를 대표 선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발이 벗겨져서 그런데 다시 기회 주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 다음날 신발을 제대로 맞는 걸 신고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바뀌었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1등으로 뽑혔던 애의 부모가 항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건 특혜다. 그 아이에게 선수로 뛰게 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찌 됐건 간에 네 책임으로 신발이 벗겨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혜를 주고 얘가 선수로 다시 뽑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단 아이에게 이걸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을 설명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첫 약속인 경쟁에서 내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졌으면 그 책임을 지고 1등이었던 애가 선수가 바뀌는, 대표 선수가 바뀌는 상황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건 특혜다. 바로 포기시켰거든요. 근데 꼬맹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대신에 장난감 사줘요. 제 친구 딸이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친구 딸이 엄마랑 싸우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일기장에다가 뭔가 이제 욕설을 적어놨는데 친구한테 받은 엽서 뒤편에다가 이제 엄마 뭐 땡땡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발견한 거지. 엄마가 화났겠다. 청소하다가.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나쁜 마음을 이게 꼭 숨겨둔 게 아니라 그 종이에 쏟아내고 어딘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잘 지냈다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네. 아빠가 싫었을 것 같아. 아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등 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감을 얻어야죠. 아무리 그 반에서 가장 달리기 잘하는 애는 뭐예요? 정상적인 예선에서 스스로가 뽑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최종 승자는 장난감 가게 아저씨? 그럴 수 있죠. 중요하고요. 자, 마차님하고 야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 이야기 좀 할게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데요. 선거법 위반은 지금 내년 6월 이전에 아마 정확하게는 6월 선거 때 같이 할지 아니면 4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확정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최민희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빨리 갈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작년 4월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 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놀밸리 유치를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네. 이런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란 가장 유명했던 게 뉴타운. 오세훈 시장일 때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서 막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다른 그 모든 분들이 다 유죄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지금 광진구에 법조타운 그것이 뭐 들어오네 만에 이야기해갖고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문제는요. 검찰이 구형을 하기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재판 결과를 기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겠지 했는데 딱 똑같은 금액에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엔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약이 어떻게 됐고 이게 왜 허위사실이 됐고 하는 부분은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시청 돌면서 명함 준 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반전은 뭐냐면은 선고를 내린 판사 노태선 부장판사가 의정부 지법이에요. 최민희 의원의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잘 아는 친한 후배라는 겁니다. 고향 후배 뭐 이런 개념이. 동네 형 동생 뭐 이런. 그렇다고 확인 지연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 사실은 정말 친척 관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제척 대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형을 내릴 때 판사를 그 사람을 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법부 적폐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선고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거짓말도 아니고 왜 이번에 우리가 되게 열받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진태의 2심 무죄잖아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무슨 공약 이행률 몇 위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허위사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법원의 판단 중에 대표적인 게 중요한 게 이런 선거법 위반에는 당사자가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실이 허위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의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사실인지를 믿고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무죄 내려준 게 김진태 건이에요. 근데 최민희 의원한테는 지금 벌금 200만 원이면 너 앞으로 정치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죠. 당신 정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노골적인 메시지에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죠. 이것도. 근데 그 판사랑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랑 친한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괘씸한 것 같고요.
뭐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그 뭐 판사하고 주광덕하고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예.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새 헌법재판관의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났던 그 자리, 네. 그 자리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이걸 컨트롤하는 청와대 사람들은 어떤 악의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쫙 꿰고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프레임대로 되는 어떤 상황을 저는 봤어요. 뭐냐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그 체제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다가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러니까 모욕적인 거죠.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희수 힘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장 빨리 뽑아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등등의 어떤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걸 예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회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하고 나서 낙마한 사람을 계속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좀 무도하다라고 해서 빨리 헌재 소장 임명해 대행 체제로 가지 마라는 이야기가 야당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누군가 헌재 소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남석 광주 고법원장이 가장 유력한 헌재 소장 후보자일 수밖에 없어요. 6년을 보장해 주려면. 임기를 6년인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로 임명해봐야 또 다시 뽑아서 임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분이 헌재 소장을 지명하려고 하는 저는 의도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분도 지금 뭐 약간 좀 좌파 판사 뭐 이런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이긴 한데 이런 분이 청문회에 딱 올라서면 또 낙마시킬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분 자체에. 그러니까 야당한테 헌재 소장 빨리 뽑아줘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지명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치 뽑아 올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쥐어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재 재판관들도 빨리 뽑아줘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분까지도 부결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니들 입에서 헌재 소장 빨리 뽑아줘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쫙 카드 내미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머리를 썼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게 같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한테는 이제 일단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표결을 하지 않아요. 표결을 하는 사람은 딱 몇 사람 안 돼요. 표결하는 사람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만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거거든요. 김희수는 낙마했고 김명수는 통과했고 이낙연은 통과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표결하지 않는데 이제 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냐 안 하냐가 첫 번째고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면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거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돼도 임명하면 끝나는 건데 헌법재판관까지는 청문회를 거치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인 체제가 딱 완성이 되면 그중에 내가 한 명 지명하겠다는데 임기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분들을 지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롯이 6년 지킬 수 있는 분을 지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청문회를 또 할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는 무사히 다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또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서 똑같은 청문회를 한 번 더 할까? 하죠. 왜 그러냐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헌재 재판관이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헌재 소장 뽑을 때는 부적격으로 만들어서 여론의 질타를 더 받은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문회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헌재 소장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재 재판관 하는 거죠. 임기 때까지.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차츰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이럴 때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소장 빨리 뽑아 뭐 이런 논란이 되고 그럴 때 보수 언론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결국은 국회의 문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뽑지 않고 싶어서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그렇게 딱 막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대고 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저는 그게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이야기는 5035
저는 웬만하면 5035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5035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5035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자는 과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받는 스트레스와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만들어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CNN의 보도로 CNN에서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단독 박근혜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 당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이 그래서 내용만 보면 고문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깔려 있어요. 뭐 잠을 안 재우고 불을 안 켜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그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면들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 인권이 이 운동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재판 같은 거에서는 엄청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서 그건 지들이 자초한 거죠. 그렇죠. 계속 딜레이 전략을 폈으니까 안 나간다든지 뭐 병원 간다든지 답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연장이 되고 나는 맞아 그 핑계로 박근혜 씨는 앞으로 나 재판 안 할 거야 한 거예요. 변호인단이 총 사퇴해버린 거는 박근혜의 뜻이거든요. 나가. 나 재판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네. 다 나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최민희 의원이 오면 여왕이 무엄하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아직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 블랙 요원인데 어디 섬에 급파됐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 정권 바꾼지를 몰라. 그게 지금 박근혜 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MH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가 의뢰를 시켜놓은 국제의 법률팀. 박근혜 지금 현재 변호인단하고는 다른 종류의 별도의 팀인데 이 팀들이 사실 로비의 승리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든지 CNN 같은 국제적인 언론사의 망을 타게 해라는 오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금액도 규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션을 완수하면 저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근데 여기 묘한 게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전력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쪽에서는 박근혜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CNN에서 보도한 내용은 박근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느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갭일까요? 한국적인 어떤 통상적인 구치소의 내지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죠. 네, 일단 이게 단독 보도라고 나가긴 했는데 크게 다룬 건 아니고요. CNN에서 아시아판 그중에서 리전으로 들어가서 아시아고요. 단독이 아니라 MH그룹이 CNN에 단독으로 보냈다. 제보처럼.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네. CNN 단독 보도.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슈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CNN 사이트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MH그룹의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게 누굴까? 그리고 이런 불도 안 끄고 더럽고 차가운 바닥 이런 내용을 누가 줬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조사했을 리는 없고 일단 CNN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하나는 CNN 소속 정식 기자고요. 하나는 로렌석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박근혜의 탄핵 이후에 현지에서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이해란 씨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MH그룹에 거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뻔하지 사실은. 네. 그 라인이랄까 과정은 뻔해 보이고 이걸 이제 빌미 삼아서 문제는 그거라고요. 박근혜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민희 의원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절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의 민주주의 인사 중에 어떤 분, 특히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대접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입장은 비슷해요.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상식적이지 않지만 박근혜가 종교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주군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해외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MH그룹이 공짜로 일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입료를 받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으로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예전에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5천만 원 뭐 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억이 넘는 자금일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박근혜 씨는 재벌인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 그 개인 이거 신고 재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얼마 그 집 팔아가지고 현금이 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좀 전에 나간 주진우 에피소드 또 들어보면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갖고 있는 재단만 해도 수십조 원대를 갖고 있는데 뭘 이런 애들이야 뭐 감옥에서 빼준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1,000억도 줘. 뭘 그런 금액을 갖다가. 근데 이 MH그룹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구글로 한참 찾았었는데 이미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가 아니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이트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칼럼이 4개 정도가 올라있는데 그중에 3개는 박근혜고 하나는 카다피 아들에 관한 칼럼이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언딩 같은 거네. 급조돼가지고. 그런데 뭐 카다피 아들이야 이제 국제재판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MH그룹에서 변호를 했다고 치지만 박근혜 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렇죠. MH그룹이 뭔데 뭐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CNN에 보도를 올리고 말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미샤나 호세이니온이라는 아주 모델 뺨치는 젊은 여자입니다. 오. 저는 유튜브에서 보고 대표가 있다는데 왜 안 보이지 했는데 네. 그 여자였어요. 되게 혹시 1인 미디어 같은 거야? 1인 기업?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MH그룹이다. 뭐 얘네들이 왜 국제법률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이런 팀이 없어도 국제적으로 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부정선거를 너무 이제 검찰이 말도 안 되게 막 수사하고 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백악관 청원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막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독일 같은 데서 촛불 시민들한테 지금 무슨 상 하나 주고요.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가서 상 받았잖아요. 다 그게 촛불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국제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어떤 금자탑을 쌌어. 박근혜가 한 짓은 건수가 막 걸려있는 거 수십 개 중에 단 한 건만 들이와도 이상한 범죄밖에 안 되는 정말 골 때리는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려서 뭐하게. 근데 박근혜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인 변호 업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렇게 해외 비자금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기도 했고 최순실이 90년대부터 꾸준하게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재산을 이제 축적시켜 온 게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화시키든 다시 이제 그 콜백 시켜가지고 국내로 귀화시키든 그래서 정유라가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든 어떤 식으로라든 이게 국제적인 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법률 자문 회사가 지난달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하여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 착수한다라는 굉장히 북한에서 뿌렸을 것 같은 삐라 스타일의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맞고요. 일반 국민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박근혜가 특혜받고 있다는 거는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서울구치소의 3.2평 넓이인데요. 이게 어떤 방을 이렇게 만든 거냐면 보통 6명, 7명이 자는 방을 개조해가지고 박근혜 혼자 쓰게 만든 방이에요. 네. 그런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더 이상은 호화롭게 살 수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 같은 걸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생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수한 위치 때문에 독방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고 뭐 말하는 것처럼 바닥에는요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돼 있고요. 침대를 대신하는 접이식 매트리스도 있고요.
다음에 수세식 변기도 있고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요. 책상 겸 밥상도 있고요. 관물대도 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나오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더럽고 차가운 감방. 더럽다는 개념도 이제 추상적인 거잖아요. 더러운 거는 방에 청소 도구도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안 청소를 치워서 하면 그런 되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차가운 거는 열선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재소자라고 하는 게 군대랑 비슷해가지고 그 모든 걸 지가 해야 돼요. 청소건, 식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누가 해주길 바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트리스 같아요. 이 매트리스의 품질이 어떤 건지 보통 군에서 쓰는 군용 매트리스는 얇아가지고 딱딱한 바닥에 깔고 자면은 이 허리가 베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푹신푹신한 그 스프링이 들어간 매트리스나 그 메모리 폼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못해! 그래서 그 안에 그 감옥에서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 아파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오래 살려놓고 계속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래서 박근혜는 매트리스도 한 장 더 줬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SK 최태원이 수감 시절에는 매트리스가 없었대요. 이것도 특혜네. 재벌에 비해서 한 등급 높은 거고. 네, 기왕 그 특혜를 준 거 초특급 고급 매트리스를 주고 한 50년 때렸으면 좋겠네요. 못한다니까. 연수 매트. 여기서 나는 워딩 중에 차가운이란 말 있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더웠습니다. 에어컨 틀어주길 바래. 아니면 무슨 난방기를 틀어주길 바래. 그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불을 켜놓고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이건 법이 그렇죠. 예. 자기 때 갇혀있던 모든 재소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 더러운 것은 해소가 됐어. 지가 치우면 돼. 차가운 감방에는 열선이 깔려져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열선이 깔려져 있는 건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더럽고 차갑다는 말은 지지자들을 향한 동정표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 감방이 더러운 건 지 잘못이라니까. 아니 마치 군대 간 놈이 내무반 청소는 누가 해주길 바라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청소 노동자가 와갖고 치워주길 바라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좁은 방 청소하는 거 어렵겠어요. 안 어지르면 됩니다. 3평짜리인데. 저는 청소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지르질 않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이런 거를 뭐 UN 인권위원회 정식으로 문건을 제출한다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법원에다가 폭탄 투척 하나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 왜냐 박근혜 쪽을 지지했던 변호사들도 비웃더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근데 그걸로는 일단 덜 먹혀. 그 덜 먹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샷으로 실제로 박근혜는 법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욱 선동을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 용도로 일종의 정말 필요한 서품이었겠죠. 이 보도는 기획된 보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CNN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독재자의 아들, 딸 변호를 인권 문제로 물타기하는 그룹이 MH그룹이 아닌가 싶고 UN 인권위에 제출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MH라는 전 이름에 주목해 봅니다. 저는 처음에 NH인 줄 알고 이건 농협하고 관련이 있다. MH는 뭘까요? 지금 대표에 알파벳 이니셜 딴 거. 그거 아닐 거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MH 그러면 왠지 한국어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문화 막 이런 건가? 그리고 그 박근혜 씨의 독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해본 분들의 경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비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 CNN은 직접 가보기나 했을까 이런 거. 네. 실제로 독방이라고 할 때 이 독거실이라 이 기사에는 독거실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실제 일반 수용자들이 들어가는 독방은 일종의 처벌의 개념이잖아요. 왜냐면은 정말 좁거든요. 그 넓이가 보통 관 3개를 붙여놓은 거? 이 관 중에서도 가장 그 저렴한 관 있잖아요. 그 사람 딱 어깨 넓이만 딱 되는 아주 저렴한 관 3개를 이어 붙인 정도의 넓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우면 이 양팔을 쫙 뻗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넓이를 보통 독방이라고 쓰는데 지금 박근혜가 있는 방은 그거에 치면 거의 아파트 원룸급이에요. 고급 원룸급. 근데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비춰보면은 부족할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인 그 수용자들의 그 감정 상태에 비춰보면 진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소리 다스. 다스는 누구 그러니까 독방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해요. 네. 보통 재소자들을 위한 독방, 네. 뭐 자해를 했다거나 또는 격리시켜야 될 부분이 네. 있는 재소자들은. 근데 그 독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키가 170 정도 되는 여자가 있다고 쳐요. 예. 이 사람이 반드시 누우면 다리가 다 못 뻗어요. 예. 그래서 대각선으로 누워야만 뻗고 잘 수 있을 다리를 정도의 뻗을 크기. 수 있다. 예, 예. 그게 여자용 독방이라고 하는데 예. 외국인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상황과 미결수인데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그냥 뭐 환경이 열악한 곳에 둘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한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뭐 어떤 그 격리라는 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국제적 인권 문제가 중요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방으로 외국인용으로 만들었던 방입니다. 원래 그 방이. 그 방을 박근혜가 지금 독점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재소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좋은 방을 쓰는 건데 CNN이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 근데 사실은 그 평수라든지 뭐가 있다 이런 보도라기보다는 더럽고 차가운 방에 살고 있으며 불을 켠다. 요게 지금 박근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CNN 같은 경우에는 선의로 봤을 때는 지들 기준에 봤을 때 전직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이 뭔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MH그룹이 박근혜 쪽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CNN 기자에게 얼마를 건넸을지를 조사해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이 만약에 불을 안 꺼서 잠을 못 자겠다고 괴로워하면 안대를 주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문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요, 최근에 안대 하나를 인터넷에서 주문해 쓰는데 예. 1+1이더라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4,500원인가 하는 건데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보통 안대를 이렇게 딱 차면 좀 눈 띄어놓은 사람들은 눈이 걸려요.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 예. 그걸 이렇게 불룩하게. 아. 다른 표현에 의하면 아기들 브라자 같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한번 넣어주고 싶어요. 박근혜 씨한테. 예, 넣어주세요. 예. 내가 1+1 신청한 이유가 그거. 아우, 마음 따뜻해. 그러니까요. 나는 인류에 대한 인간에는 넘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연민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그냥 모자란 상태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 본인이 느꼈을 억울함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일반 상식선에서의 시각이 없는 것이 불쌍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랬다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이 방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한번 휙 둘러본 뒤에 울었대요. 실제로요? 박근혜는 여기서 잠깐만 있으면 자기는 뭐 보석이든 뭐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느낌만 있었으면 일사천리로 협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심에서 빨리 무죄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선고받고 네. 징역은 선고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측근들과 뭔가 모의를 하고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볼 요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쁜 새끼들은 이런 놈들이에요. 청와대에 있던 비서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박근혜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탄핵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벼락 맞아서 박근혜 정치적인 쇼크 먹잖아요. 그래도 설마 구속에 시키겠습니까? 근데 구속되잖아요. 잠깐만 계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풀려나실 겁니다. 구속 연장 네, 안 될 겁니다. 네. 연장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빡이 치는 건데 주위에서 보좌하는 그 비서들이나 변호사들이 일단 굉장히 못돼 처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에게 거지것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 해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진 우리끼리의 담론과 아젠다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물한 개구리 시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도 네. 얘들끼리 막 이상한 골 때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갖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엇갈림이 있는 거고 지금은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사실 뻔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 제목을 내란 음모 이렇게 달았던 이유가 결과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어두컴컴한 지하에 갇혀 있는 그 억울한 죄수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 CNN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빼오기 그 법적인 거든 불법적인 거든 그래서 뭐 계속 항의할 거고요. 제가 좀 두렵고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자들이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 또 대규모로 집결해서 경찰들과의 폭력 사태 같은 그런 걸 유발하고 예, 예. 결론적으로 그걸 컨트롤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예. 자들이 있다면 박근혜 자제시켜야 돼요. 이게 뭐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게 결론적으로 박근혜의 한때나마 빚을 졌던 정치 세력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조원진이나 주옥순처럼 단식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보다 단식에 좀 동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프레임 차원에서 보면 좀 묘한 구석이 있는 게 만약에 박근혜가 민주투사 코스프레, 억울한 누명을 쓴 그래서 억울하게 대통령직을 내놓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게 범국민적으로 먹힌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박근혜에 대한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막 보면 안 먹히고 있잖아요. 시도 안 먹히고 그래봐야 뭐 한 자유한국당 수준의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있게 한 30% 40% 정도의 사람들이 박근혜는 억울해. 박근혜 나와야 돼 맞는 것 같아. 이런 여론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현 문재인 정부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법으로 박근혜 1심에 뭐 징역 10년 선고하면 한쪽에서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하고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극심한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국민적 여론이 박근혜는 죄진 거 맞고 정당하게 재판 받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이명박은 처벌 받는 게 맞고 정치 보복이 아닌 게 맞고가 70%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론조사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은 다윗이 여론조사에 80%쯤 되는 반박근혜 반 이명박에 대한 여론을 계속해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론은 선동하고 캠페인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지겹다는 반응이 나올까봐. 한번 우리 겪었잖아요. 세월호 문제로.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지겹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신선한 걸 찾고 제공하는 게 미디어의 의무다라는 식으로 이 보도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그건 걱정할 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슈가 안 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러야. 그러니까 그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이런 적폐에 대한 이 처벌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그 처벌 받고 있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지겨워. 이제 알았으니까 뭐 다른 소식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세력이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슈화가 돼. 그러면 그쪽 지지자들의 잠자고 있는 야성을 불러 깨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몇 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생기잖아. 저 미친 것들 저것들. 자, 뭐 전용욱 씨가 박근혜의 1호 배신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쪽에서 배척당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배신의 1호. 그래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전용욱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박근혜의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박근혜 집도 가봤고 모자 씌워주고 우산 씌워주고 그 전용욱이 했던 말 중에 탄핵 국면에서는 그랬죠. 한 번 속으면 뭐 바보고 두 번 속으면 저쪽 이야기 했었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마라.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도자란 전용욱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지도자란 국민을 대신해 재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어려운 일에는 먼저 몸을 던지는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참 묘하게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실과 동정의 대상이었다. 그를 지지한 많은 이들은 불쌍한 것이라고 말하며 가슴 아파했다. 말 그대로 동정의 대상인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르다. 지도자는 보통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 나는 가까이서 박 전 대통령을 지켜봤다. 나는 정권교체라는 목적이 있었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적인 정치인으로서 능력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정윤회와 최순실 일가가 이 나라를 농단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모 정치인의 말대로 재무덤을 파는 심정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나라 보수 정치를 그야말로 절멸시켰다. 보수의 자긍심과 보수의 유산을 단 한 방에 날려버렸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2번씩 속지 마시길 바란다. 처음 당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2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황제 수용 생활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있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인권 침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지난 4년간 대통령을 지낸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은 정부 책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당연히 과장된 얘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하에서 징역살이한 사람 중에 일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최근에 9월 달에 손해배상을 그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정부가 졌어요. 예. 그 사람이 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1.06제곱미터에서 수용됐다라는 것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용 그 시설은 보면은 10.08제곱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소자들 10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침해를 제소한다면은 그 10분의 1밖에 안 쓰는 일반인들이 제소해야지 10배나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소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개인 구제로 지금 그 제소를 한 셈인데요. 제소라기보다는 지금 탄원을 한 겁니다. 예. 유엔 인권위 산하에 있는 그 특별조사위원회에다 탄원을 냈는데 60일 이내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 당했다고 지금 제소한다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는 등의 수차례 공식 공고문을 보냈는데 하나도 박근혜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문제로다가 또 이런 정도의 문제로다가 제소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망신사는 행위입니다. 자, 초안 보고서에는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이런 그 만성 질환 또 영양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2번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냐라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자라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서울구치소에 약 4천여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예.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고통을 사실 겪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을 인정받아가지고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면담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의사가 일주일에도 여러 번 관찰을 하면서 아픈 데가 있으면 다 그 안에서 치료가 다 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2건은 발가락 그 문에 부닥쳐가지고 통증이 온 그 부분은 이미 다 완치가 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허리 통증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가가지고 다 검사를 다 받고 별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담당하고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누군가 또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영국의 그 로펌의 템플 가든 챔버라는 그 로펌에 소속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MH 그룹은 이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조 컨설팅 하는 업체예요. 예. 이 업체에서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갖다가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딕슨 변호사는 이제까지 보면은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해서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전쟁 범죄,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 온 인물이고요. 예. 예, 그런 거물급 어떤 이 독재자들을 갖다가 좀 조기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몇 번의 또 실적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김평우 변호사 물론 뭐 기억하시겠죠. 탄핵 심판 때 맡았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지지자 그룹에서 이 MH그룹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보도도 그런 보도가 저는 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런 MH그룹이라거나 또는 이 딕슨 변호사 같은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이런 구명 활동을 벌이는 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사실 드는 부분입니다. 예. 예, 드는 게 이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뭐 돈을 모아서 했다는 건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이미 여론조는 이 딕슨 변호사가 한글로 된 광고를 갖다가 모 일간지에다가 냈어요, 벌써. 예, 예. 거기 보면은 자신들이 그냥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그런 탄원서를 갖다가 한 장 유엔 기구에다가 내놓고서 예. 그 광고문에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여론을 것도 뭐라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신문 내용을 또 봐야 탄원서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광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 위협도 받았다. 예. 또 신문 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뭐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걸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예.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기 출소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다 좀 그 치밀한 그런 계획이 사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서 예. 뭐 병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증 환자처럼 이렇게 그 유엔 보고서에다 써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모면하고 일단은 신병을 갖다가 그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론 작업을 주로 전문적으로 해온 데가 그 딕슨 변호사, 이거 MH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가다피 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기 석방시킨 사례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굳이 MH그룹을 택하고 또 MH그룹이 로드니 딕슨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그 전략적 목표가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등을 구실 삼아가지고 조기 석방을 유도해내서 예, 예. 국내외적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CNN을 그래서 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야수의 최고 리드 시절. 여보, 이거 아니에요? 광고 녹음했을 그 광고 이후에 이제 게시판에 사람들이 빵빵 터진다고 말씀하신 거를 보고, 네. 아, 이게 나의 최고 전성기인가? 라는 착각을 잠깐 했었죠. 아이고, 광고도 아무나 찍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은 떴다라고 느끼는 게 광고거든요. 광고로 찍었으니까. 그래서 파파메이드가 잘 돼야 돼요. 네. 파파메이드가 대기업 수준으로 이제 커서 이제 최초 광고 모델로 이제. 와, 보셨죠? 파파메이드. 저희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렇게 광고도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얘기 중에도 지금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 보인다. 많은 분들이 보좌관들이 도대체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궁금해하시잖아요. 여보, 이거 할 때랑 저녁 또 달라 보이네.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네. 우리는 막 그때 전성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태어났을 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국정감사 시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국회에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이 국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실 때도 이제 사회적 경제 쪽 전문가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이나 사회적 경제 쪽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가 그쪽을 맡아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새날 청취자들한테 처음 인사드린 게 이제 에너지 담당 보좌관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렇게 뭔가 순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구난방이라기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멤버들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질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기존의 그 체계를 가진 뭐 순서나 프로세스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모든 결과물은 이제 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나 질의서나 연설문이나 안 그러면은 정책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씩 만들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뭐 작게는 한 권, 많게는 막 대여섯 권씩 책을 써요. 국정감사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근데 보좌관들이 쓰는 거긴 하지만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정도 양의 책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감부 끝나고 나면 그 정도로 자료 수집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정감사 중에 다루는 자료 양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보통 3주 내지 4주 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 사실상 어떤 개인적인 생활, 뭐 잠, 휴식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미있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그 보좌진, 의원실 보좌진들한테 이제 피자를 2판씩 쐈다 그랬잖아요. 미스터 피자를 쐈다가 괜히 욕먹고. 그랬잖아요. 그 돈 쓰고도 욕먹었던 케이스였어요? 그게 사실 진짜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격려가 되지 않아요? 그 피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거의 모든 보좌진이 의원실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업무량 때문에. 업무량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라고 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였는데 지금은 그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름이 길어졌더라고요. 거기에 소속돼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산하 그 공기업들이 국정감사를 감사를 받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업들의 국회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국회 담당자들이 스케줄을 짜요. 300개 의원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날은 점심 식사는 뭐, 저녁 식사는 뭐, 도시락으로 다 해결하거든요. 보통은 직원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을 최소한 이제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국정감사 기간에는 다른 의원실 직원들끼리 마주쳐봤자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가 경쟁 관계예요. 1대 299 이런 경쟁 관계이기 그러니까 같은 때문에 당 쪽인데도 불구하고 또 경쟁이구나. 그 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가장 빛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더 누가 정교하게 다듬고 정치적 이슈에 맞춰서 이제 블록처럼 정교하게 끼워 맞춰서 그 트렌드를 잡아내느냐. 그리고 이제 언론을 타게끔 이렇게 세팅하느냐 이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에도 경쟁이지만은 보좌관들끼리에도 경쟁이겠네요, 그게. 실은 보좌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빛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도시락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뭔가를 갖다 줘요. 먹으라고. 딴 데 가지 말라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안 해요.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먹는 사람들은 누가 준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먹어요. 이게 대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상임위 의장이 이렇게 한번 쭉 그 식사를 쏠 때도 있고 300명의 의원의 보좌관들 다 쏘는 거예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직원들한테 다 하는 거고 이게 상임위 의장은 상임위 소속 의원실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사와 간식 뭐 음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4시간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세팅을 다 계획을 해줘요. 국회 차원에서. 몇 시에 뭐가 오고를. 우리는 모르지만 일하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앉아서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강도가 너무나 지독한 거죠. 그 업무 강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리즈 시절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머리 털라고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국회에서 일을 했던 그 노동 강도가 제 인생의 최고 노동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정감사를 할 때 저는 사회적 경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공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에너지 분야 그 정책 보고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문과 출신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에너지 들어가니까 이거 이과네. 이과니까 이과 출신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우현 씨는 그러면 에너지 분야 건너뛸까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네가 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에너지 분야 기관들의 이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번에 한전 업무 보고 누가 받았지? 제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담당을 하게 계속 되고요. 오는구나. 예. 대기업 개혁안 누가 할 거야? 저기 삼성전자가 그 전자제품이지. 그냥 이과니까 네가 해. 계속 이런 거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야, 참. 그래서 그 국회 개원을 5월 30일 개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4년 임기잖아요. 그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9월 중순이나 9월 말부터 4주 정도를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5월부터 9월 사이에 넉 달이잖아요. 넉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도 하고 업무 보고도 받고 그때 인사청문회를 2번 했었고 그 업무 보고하고 국정감사 기획하고 사전 자료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금방 9월이 와요. 근데 저는 국회가 처음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처음이죠. 보도자료를 쓰는 것도 처음이고, 그, 질의서를 쓰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이게 뭐 법률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할 게 없잖아요. 무조건 이제 해내는 거죠, 그냥. 지금 눈앞에 닥친 걸.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에너지 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담당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공기업 관련한 감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면서 은근히 뭔가 사명감을 주더라고요. 그 에너지라는 이슈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거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다기보다 하는 거, 동기부여. 일종의 국민들한테는 산소 같은 거죠.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없어지거나 변화가 생기면 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고통스러운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건강, 생명권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딱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더 파고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조만간 에너지바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에너지바? 여보, 너무 맛있어요. 힘이 나요, 갑자기 밤에. 막 이렇게 에너지랑 관련 있으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국정감사라는 걸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보좌관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 물어보잖아요. 이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좌관들이 하는 많은 업무들 중에 국정감사에 한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보좌관들도 있고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보좌관들도 있고 그리고 당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대우는 그 선거 전문적으로 하는 보좌관이 제일 대우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분도 오래 일을 못 해요. 이 선거 업무가 굉장한 이게 예를 들어 국정감사 노동 강도가 50이잖아요. 네. 이제 선거 업무의 노동 강도는 한 200, 300 정도 됩니다. 왜냐면 당선이 네. 달려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업무 강도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요. 선거 업무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선거 시즌이 올 때 누군가 이제 차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선 안정권에 있는 비례대표들은 네. 이제 그 자기 직원들 중에 누군가를 이제 보내죠. 파견 보내죠.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들 안 가려고 하죠. 너무 힘드니까. 나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보좌관이 참 힘든 일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그게 그 힘들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면 국정감사는 증명하는 게 오로지 보도자료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 실적 자체가 보도자료로 드러나는 이거 거예요. 떠올랐습니다. 국정조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약간 그 이영표 선수가 예전에 맞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딱 했는데 약간 국정조사도 약간 제가 잘 패러디를 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보도자료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편하게 읽으면 훅훅 지나가는 글들이지만 그 보도자료 안에는 그 어떤 사실관계도 있고 맞아. 데이터라고 하죠. 숫자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 줄이 1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줄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거죠, 자료를. 그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건 기존에 있는 기사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기사를 새로 내는 거잖아요. 어떤 놀라게 해줘야 되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기존에 몰랐던 걸 언론이 몰랐던 거를 언론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모시는 의원이 또 유명해지고. 그렇죠. 사실관계나 팩트 이렇게 그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적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데이터라고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부에서 준 것도? 정부에서 준 거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저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자분들도 어디서 제보를 받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100% 안 믿고 또 주변에다가 크로스 체크를 꼭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디에 어디서 역풍이 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팩트 체크를 싸그리 다 하고 그 초안을 잡고 그리고 보좌진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초안으로 지금 현재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렇게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어떤 표현, 어떤 수준의 표현들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점검하고 보통 수석들이 그런 그 점검을 해주죠. 이제 그렇게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그 나온 보도자료가 기자들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슈 되겠네. 좀 기사 써줄만 하네.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자들까지 이제 우리 이 기사 내달라고 기자들한테 연락하는 것까지가 이제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연구 업무와 기자 업무를 동시에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연구자로서의 어떤 역량과 기자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나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고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해도 사실 또 국회의원분도 어디 돌아다니면 또 대우 잘 받잖아요. 막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다 어려워하기도 하고 막 또 뭐 예전에 막 청탁 같은 것도 뭐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보좌관들도 사실은 일반 생활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랑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없어요? 뭐 부탁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부탁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그 소개팅 이야기를 넣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넣어주세요. 그게 제가 아직까지 지금도 미혼이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소개팅 제의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그 보좌관이 하니까는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오는구나.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고 이렇게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소문이 나자마자 섬에 선보라고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해 이게 진짜 리즈네. 제가 그러니까 국회 가기 전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을 할 때도 뭐 조선일보에 신문 인터뷰 기사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연락이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돈이 안 돼.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냥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 친구가 하고서 다 조용했는데 동네 사람들도. 국회 보좌관이 됐다고 딱 알려지니까 막 뭐 소개팅 하라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국회 보좌관 한다고 특별히 뭐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고생해서 어렵게 공부해서 힘들게 뭐 4급 5급이 되는 이런 공무원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뭔가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권력을 누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업무 양으로 보면 이 국회 출입하는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절대 하기 싫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모르시는 좀 있으면 왠지 그 사람들 국회의원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얘가 이제 그 보좌관을 국회의원 전 단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관 몇 년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얘가 학교 때려치우고 막 이런저런 고생을 하더니 결국에는 보좌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나는 학교 다닐 때 말 안 들었다고 안 하고 그때부터 정치적 소신이 있었다고 다 아름답게 보좌해 주는 거예요. 맞아. 그 소개팅 했어요 안 했어요? 궁금해나. 했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너무 살갑게 챙겨주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자리여서 제가 대놓고 거절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 이제,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제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데이트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쁜 분도 계셨는데, 예쁘고 착한 분도 계셨는데, 제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가면서 보좌관 업무를 어떻게 할 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아니,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안 했네요. 단순하시네. 아니 뭐 사랑하다 기회를 놓쳤네. 광주 부산이 무슨 소용이 그러니까요. 여기 프랑스도 있으신데. 아니. 그렇게. 야, 답답하시네. 이게 피똥 싸면서 국정감사 한번 해보시면 그런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같은 보좌관들끼리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니까. 원래 그런 거 있죠. 모든 본색이 성격이 다 드러나지,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보좌관들이. 예. 이게 자기 실력이 정말 말 그대로 똥구녕 입가닥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좌관, 뭐 비서관, 비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TV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뭐 정장 입고 뭐 수행하고 뭐 기자들하고 막 댓글이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정말 보좌관이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글쓰기 능력이 안 되면 사실 일주일도 못 버텨요. 글쓰기 능력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기가 왜 조직에서 소외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밀려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수님도 책 한 권 쓰셔야겠다. 보좌관의 글쓰기. 아니,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면은 보좌관들한테 글쓰기는 진짜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서 있죠. 뭐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막 펼치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기관에서 난 리포트가 아니라 보좌관들이 써준 질의서예요. 자, 그래서 결국 소개팅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 리즈 시절이었던 우리 야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표를 거치는 거거든요. 김희수는 낙마했고, 김명수는 통과했고, 이낙연은 통과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표결을 하지 않는데 이제 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냐 안 하냐가 첫 번째고,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면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거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돼도 임명하면 끝나는 건데. 헌법재판관까지는 청문회를 거치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인 처리가 딱 완성이 되면 그중에 내가 한 명 지명하겠다는데 임기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분들을 지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롯이 6년 지킬 수 있는 분을 지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청문회를 또 할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는 무사히 다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또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서 똑같은 청문회를 한 번 더 할까? 하죠. 왜 그러냐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헌재 재판관이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헌재 소장 뽑을 때는 부적격으로 만들어서 여론의 질타를 더 받은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문회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헌재 소장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재 재판관 하는 거죠. 임기 때까지.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차츰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이럴 때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소장 빨리 뽑아 뭐 이런 논란이 되고 그럴 때 보수 언론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결국은 국회의 문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뽑지 않고 싶어서 딜레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그렇게 딱 막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대고 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저는 그게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이야기는 5035. 저는 웬만하면 5035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5035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5035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자는 과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받는 스트레스와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만들어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CNN의 보도로 CNN에서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단독 박근혜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 당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고문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깔려 있어요. 뭐 잠을 안 재우고 불을 안 켜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그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면들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 인권이 이 운동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재판 같은 거에서는 엄청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서 그건 지들이 자초한 거죠. 계속 딜레이 전략을 폈으니까 안 나간다든지 뭐 병원 간다든지 답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연장이 되고 나는 맞아 그 핑계로 박근혜 씨는 앞으로 나 재판 안 할 거야 한 거예요. 변호인단이 총 사퇴해버린 거는 박근혜의 뜻이거든요. 나가. 나 재판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최민희 의원이 오면 여왕이 무엄하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아직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 블랙요원인데 어디 섬에 급파됐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 정권 바꾼지를 몰라. 그게 지금 박근혜의 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MH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가 의뢰를 시켜놓은 국제의 법률팀. 박근혜 지금 현재 변호인단하고는 다른 종류의 별도의 팀인데 이 팀들이 사실 로비의 승리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든지 CNN 같은 국제적인 언론사의 망을 타게 해라는 주광덕 의원의 잘 아는 친한 후배라는 겁니다. 고향 후배 뭐 이런 개념이. 동네 형 동생 뭐 이런. 그렇다고 학연 지연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 사실은 정말 친척 관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제척 대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형을 내릴 때 판사를 그 사람을 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법부 적폐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선고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거짓말도 아니고 왜 이번에 우리가 되게 열받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진태의 2심 무죄잖아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무슨 공약 이행률 몇 위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허위사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법원의 판단 중에 대표적인 게 중요한 게 이런 선거법 위반에는 당사자가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실이 허위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의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사실인지를 믿고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무죄 내려준 게 김진태 건이에요. 근데 최민희 의원한테는 지금 벌금 200만 원이면 너 앞으로 정치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죠. 당신 정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노골적인 메시지에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죠. 이것도. 근데 그 판사랑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랑 친한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괘씸한 것 같고요. 뭐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그 뭐 판사하고 주광덕하고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새 헌법재판관의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났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이걸 컨트롤하는 청와대 사람들은 어떤 악의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쫙 꿰고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프레임대로 되는 어떤 상황을 저는 봤어요. 뭐냐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그 체제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다가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러니까 모욕적인 거죠.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희수 힘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장 빨리 뽑아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등등의 어떤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걸 예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회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하고 나서 낙마한 사람을 계속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좀 무도하다라고 해서 빨리 헌재 소장 임명해 대행체제로 가지 마라는 이야기가 야당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누군가 헌재 소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남석 광주 고법원장이 가장 유력한 헌재 소장 후보자일 수밖에 없어요. 6년을 보장해 주려면. 임기를 6년인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로 임명해봐야 또 다시 뽑아서 임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분이 헌재 소장을 지명하려고 하는 저는 의도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분도 지금 뭐 약간 좀 좌파 판사 뭐 이런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이긴 한데 이런 분이 청문회에 딱 올라서면 또 낙마시킬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분 자체에. 그러니까 야당한테 헌재 소장 빨리 뽑아줘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지명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치 뽑아 올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쥐어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재 재판관들도 빨리 뽑아줘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만약 이분까지도 부결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니들 입에서 헌재 소장 빨리 뽑아줘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쫙 카드 내미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머리를 썼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게 같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한테는 이제 일단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표결을 하지 않아요. 표결을 하는 사람은 딱 몇 사람 안 돼요. 표결하는 사람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만 국회에서 표결 선수를 뽑는 예선 같은 게 있었나 봐. 근데 계주 선수를 뽑는데 우리 딸내미가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등수안에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운동은 쟤는 잘하는 애야. 근데 신발이 벗겨져서 예선 통과를 못했어요. 신발이 벗겨진 걸 다 누구나 봤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도 얘를 대표 선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발이 벗겨져서 이런데 다시 기회 주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 다음날 신발을 제대로 맞는 걸 신고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바뀌었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1등으로 뽑혔던 애의 부모가 항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건 특혜다. 그 아이에게 선수로 뛰게 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찌 됐건 간에 네 책임으로 신발이 벗겨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혜를 주고 얘가 선수로 다시 뽑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단 아이에게 이걸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을 설명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첫 약속인 경쟁에서 내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졌으면 그 책임을 지고 1등이었던 애가 선수가 바뀌는 대표 선수가 바뀌는 상황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건 특혜다. 바로 포기시켰거든요. 근데 꼬맹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대신에 장난감 사줘요. 제 친구 딸이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친구 딸이 엄마랑 싸우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일기장에다가 뭔가 이제 욕설을 적어놨는데 친구한테 받은 엽서 뒤편에다가 이제 엄마 뭐 땡땡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발견한 거지. 엄마가 청소하다가.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나쁜 마음을 이게 꼭 숨겨둔 게 아니라 그 종이에 쏟아내고 어딘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잘 지냈다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네. 아빠가 싫었을 것 같아. 아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등 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감을 얻어야죠. 아무리 그 반에서 가장 달리기 잘하는 애는 뭐예요? 정상적인 예선에서 스스로가 뽑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최종 승자는 장난감 가게 아저씨? 그럴 수 있죠. 중요하고요. 자, 마차님하고 야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 이야기 좀 할게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데요. 선거법 위반은 지금 내년 6월 이전에 아마 정확하게는 6월 선거 때 같이 할지 아니면 4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확정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최민희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빨리 갈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작년 4월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 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놀밸리 유치를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네. 이런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란 가장 유명했던 게 뉴타운. 오세훈 시장일 때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서 막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다른 그 모든 분들이 다 유죄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지금 광진구에 법조타운 그것이 뭐 드론에 만에 이야기해갖고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문제는요. 검찰이 구형을 하기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재판 결과를 기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겠지 했는데 딱 똑같은 금액에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엔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약이 어떻게 됐고 이게 왜 허위사실이 됐고 하는 부분은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시청 돌면서 명함 준 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반전은 뭐냐면은 선고를 내린 판사 노태선 부장판사가 의정부 지법이에요. 최민희 의원의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만찬에 참석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준 후보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만찬에는 청와대 측에서 전병헌 정무수석만 배석했고 만찬 이후 브리핑도 없이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몸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당내 단합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전국을 끌어오다 늦었다면서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의 소회와 지방자치, 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쟁주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청와대, 정부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로드맵을 최종 점검하면서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당정청 간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이 본연 일체가 되어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과 연계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정책을 만들면 예산 뒷받침과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하는 일은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39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나 됩니다. 기업의 서무직원과 같은 사업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의 일부 간호사나 방사선사, 건설 현장의 관리 직원 등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생긴 결혼을 보충하거나 전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연대 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이 되도록 법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빈곤층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제 딸내미이잖아요. 꼬맹이가 가을에 초등학교에서 지금 운동회를 해요. 근데 반대편 오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금액도 규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션을 완수하면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근데 여기 묘한 게 MH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전력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쪽에서는 박근혜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CNN에서 보도한 내용은 박근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느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갭일까요? 한국적인 어떤 통상적인 구치소의 내지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죠. 네, 일단 이게 단독 보도라고 나가긴 했는데 크게 다룬 건 아니고요. CNN에서 아시아판, 그중에서 리전으로 들어가서 아시아고요. 단독이 아니라 MH그룹이 CNN에 단독으로 보냈다. 제보처럼.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네. CNN 단독 보도.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슈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CNN 사이트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MH그룹의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게 누굴까? 그리고 이런 불도 안 끄고 더럽고 차가운 바닥 이런 내용을 누가 줬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조사했을 리는 없고 일단 CNN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하나는 CNN 소속 정식 기자고요. 하나는 로렌석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박근혜의 탄핵 이후에 현지에서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이해란 씨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MH그룹에 거론을 했다고 해요. 그게 뻔하지 사실은. 네. 그 라인이랄까 과정은 뻔해 보이고 이걸 이제 빌미 삼아서 문제는 그거라고요. 박근혜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식의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박근혜 절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우리의 민주주의 인사 중에 어떤 분, 특히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대접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입장은 비슷해요.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상식이지 않지만 박근혜가 종교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주군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해외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MH그룹이 공짜로 일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입료를 받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으로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예전에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5천만 원 뭐 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억이 넘는 자금일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박근혜 씨는 재벌인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 그 개인 신고 재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치 그 집 팔아가지고 현금이 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좀 전에 나간 주진우 에피소드 또 들어보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박근혜 갖고 있는 재단만 해도 수십조 원대를 갖고 있는데 뭘 이런 애들이야 뭐 감옥에서 빼준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1,000억도 줘. 뭘 그런 금액을 갖다가. 근데 이 MH그룹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구글로 한참 찾았었는데 이미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가 아니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이트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칼럼이 4개 정도가 올라있는데 그중에 3개는 박근혜고 하나는 카다피 아들에 관한 칼럼이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언딩 같은 거네. 급조돼가지고. 그런데 뭐 카다피 아들이야 이제 국제재판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MH그룹에서 변호를 했다고 치지만 박근혜 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렇죠. MH그룹이 뭔데 뭐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CNN에 보도를 올리고 말고 하는 것도 웃기고